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먼저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새로운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서가번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각오 좀 밝혀주셔야죠. 예, 오랜만에 이 돌직구쇼에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원한 돌직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 99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조간신문들 이 3.1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기사를 일면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머릿기사 먼저 사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국품 돌아온 강제징용자 유해 역시라도 취소서. 네,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 안치가 있다가 강제징용 노동자 33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들 유해는요, 내일 경기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하원에 안치가 됩니다. 네. 첫 번째 또 머릿기사 보실까요? 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인데요. 윌슨, 1919년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윌슨에게 외친 독립청원서.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사에 비밀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계사에 신규식, 김규식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두 인물이 1919년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처음으로 제출한 프랑스어 한국 독립청원서가 새롭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로 쓰인 문서에는요, 신규식의 이제 중국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 이 사람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서명이 담긴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3.1 독립운동사에 새롭게도 조명될 자료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이제 기획 보도인데요. 개헌의 해에 태어난 1987년생들, 청년들 31명을 신층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이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와 남녀 차별을 해소할 헌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명 중에서요, 28명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빈부격차, 기회불균등이었다. 이렇게 청년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출생아 수 30년세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구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난해요, 4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져 35만 명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합계 출산율 1.0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한겨레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은요, 미투 운동에 대한 한 달을 조망하는 기획 기사를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으로 촉발됐던 가해자들의 얼굴들이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조재현, 안태근 전 검찰국장, 그리고 이윤택 연출가와 고은 시인까지 서지현 검사 폭로 뒤 이 연대에 힘입어서 이제는 말하면 바뀔 수 있다. 의식이 싹 텄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계, 종부계로 바로 미투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이 됐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 정착이 급선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면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009년에요. 미국의 워싱턴 연수 시절에 방산업체, 로비업체에서 억대 금품 수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건데요. 기무사 보고문건에 로비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김관진 전 실장, 이 돈 변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는 역시 작년에 출생아 35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역시요, 일면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출산율 1.05명, 세계 유례 없는 쇼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두 번째 기사는요,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 벌기용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문턱 낮추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기사는요, 한국 GM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노조원 아닌 임직원부터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팀장급 이상 150명부터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다음 기사는요. 3.1절을 맞은 기획기사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 일지를 썼던 이 중국 충칭의 무시예상 임시정부 청사. 그런데요. 재개발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현지 르포 기사로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요.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콕 집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 선수단을 응원했던 응원단,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집으로는 못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 무엇인지 한번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평창 왔던 북한 응원단 229명, 평양 호텔에서 물빼기 작업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평양에서 일명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빼기 작업이라는 거는 한국에 체류했을 때 접한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떨쳐내기 위한 사상교육을 얘기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물빼기 작업은 평양에서도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 호텔과 뒤집지 않는다. 우리의 호텔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부러 좋은 호텔에서 이런 물빼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빼기 작업에는 사상교육과 함께 서로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총화 작업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북한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원래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다가 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안 온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과정이 굉장히 색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입니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도쿄올림픽 마스코트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올림픽 마스코트는 10만 9,041개 학급이 표를 던진 가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한 학교에서 최종 마스코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지난해 8월에 공모에 참여했는데 총 2,042개 디자인이 참여를 했어요. 이 가운데 전문가들이 3개로 압축을 했고 3개를 전국의 20만 5,755개 학급입니다. 그 학급의 초등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선택한 마스코트가 결정이 되는데 이 당선작은 보면은 올림픽 엠블럼의 격자 무늬하고 일본의 꽃이죠. 벚꽃 이미지를 형상한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후보작들 대부분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딴 포켓몬이나 디지몬 이런 것들하고 모양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한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 분위기이면서 전통도 강조하고 있어 일본의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다. 초등학생 얘기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네, 전문가 답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스코트 심사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르는 것도 좋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납득할 작품으로 고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수호랑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마스코트가 인기를 끌지 지켜보겠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박민혁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3.1절을 맞아 진행되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학현민 방지법 내놓은 한국당. 근데 먼저요, 박민혁 차장, 네. 학현민 방지법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정식 명칭은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자유한국당의 여성가족이 간사죠.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런 법안을 심의해보겠다를 첫 단계로 내놓은 거고 네. 이름을 이제 일명 탁현민 방지법. 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탁 행정관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데 그 싱크를요,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어요. 듣고 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제 계기가 배경이죠,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작년에 이제 국회 회의에 출석해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은 뭐냐면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들어주더라가 핵심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을 바꿔줄게라고 하면서 아.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힘을 줄게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임명권자, 그 소속 기관의 임명권자한테 장관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을 합니다. 징계해달라. 그러면 이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 징계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권한을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거죠. 그럼 이제 탁현민 방지법이 생기면은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탁현민 행정관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징계 요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좀 많이 지우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을 요구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한 건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징계를 안 했다면 안 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런 대표 발의를 통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탁현민 네.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 거지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 관련된 비위라든지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제 임용권자가 이제 해당 징계를 할 수 있는 건데 저 법은 이제 이 탁현민 방지법이라 만든 저 법의 내용은 여가부 장관이 단독으로 그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한테 해임을 요청하는 거죠. 해임을 요청하면 그 임용권자가 며칠 내에 이제 여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저렇게 작년에 나온 것처럼 정현백 장관이 해임을 대통령한테 요구했으면 대통령이 명확히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임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판단이지만 예. 왜 결과에 해임? 대해서. 네. 해임을 했으면 한 사유, 안 하면 안 한 사유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법안에 대해서는 김문식 교수님은 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임용권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여가부 장관은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어떤 평등을 같이 진작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가번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저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저 법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극히 지금 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짙다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하면은 탁현민 이 방지법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또 뭐 구체적 이 사례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의 본인의 생각을 적시해 나왔다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과연 이 범죄 행위인지 범죄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은 공직자로서의 재임 기간에 그런 글을 썼다면 문제가 됐겠지만은 젊은 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비평하면서 그렇게 적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잣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이렇게 법에 법을 탁현민 방지법이다. 꼭 집어가지고 한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일 수도 있다. 보는 분들은 입장이 다른데요. 탁현민 방지법이 탁현민이나 인권 침해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이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과거에 뭐 성폭행을 해서 형사처벌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젊었을 때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거잖아요. 여성을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뭐 탱크탑을 이거 어떻게 하는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저는 충분히 저는 이게 징계를 요구할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충분히 이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고 또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모든 법을 한 개인을 콕 집어가지고 구체적 느낌을 가지고 세상에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느낌을 단죄하는 이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김병미 박사가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의 대지발전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도 다 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방지법에 그러니까, 예. 다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는 그거를 이름을 제 얘기는 네. 그 법의 취지는 내가 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탁현민 방지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을 그 바꿔라. 자유한국당의 그거는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 얘기입니다. 네, 한 김병희 가지 좀 박사. 얘기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보시는 분들마다 시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된 배경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스스로가 대한민국 여성가족의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탁현민 행정관의 책 저서 내용이 문제가 있고 이걸 토대로 청문회 과정부터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에 대한 건의까지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주무부처의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실질적인 조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 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하게 좀 토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법은 그 법 자체는 네. 충분히 뭐 내용들은 제가 보지는 않아서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면은 법은 여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만 논의하면 되지만 이름은 바꿔라. 네. 탁현민 방지법이라고 탁현민 내놓는 방지법이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름이. 알죠. 정치 언론에서 이렇게 쓴 홍보를 거지. 하는 것은 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네. 2차 피해도 심각하고 가해자 역고소 대책도 미흡합니다. 참 미투 운동에 안해하네요. 한국 정부 유엔에서 혼났다. 지금 국민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김구식 교수님, 네.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2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당국자 이런 등등의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가서 유엔의 공식 기구에게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하는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직접 그 부분 거기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한국의 미투 운동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 제도적으로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그 동영상을 다 돌려보고 기사화를 한 건데 지금 정현백 장관도 굉장히 좀 귀 기울이고 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그 어떤 위원분들은 우리 법무부 당국자가 이야기를 답변을 하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말을 못 알아듣고 있지 않느냐. 네. 다시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호통됐고 정해를 시켰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 미투 운동이 우리 국내에서만 지금 단순히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면 사실 우리로서는 진작 그 부분을 졸업했어야 될 선진국으로 갔어야 될 나라인데 저기 가서 우리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이번에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정부로서도 여성들이 2차 가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례를 여러 가지로 보고를 했는데 한국 고용노동부에 2,100건이 넘는 성희롱이 보고됐는데 9건만 기소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희롱, 성추행 관련돼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소되는 경우도 적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무고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데요. 미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래도 내 자신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성추문 비위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이제 참여한 참여자들이 그러면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부당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법상 그 성폭행, 강간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과 협박,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세계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너무 묵시적인 합의로 보는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내가 한 거 불가항력 상태일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가 술 먹고 따라간 거는 그거는 묵시적인 여자의 잘못이다. 라고 네. 이제 보는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그런 이제 성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한국이 제대로 나서고 있는 거 맞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